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정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 케빈 워시. 지난번에 예. 살짝 또 질문 예. 드렸었는데 아직 그분은 말을 한 게 없는데 매파가 되면 어떡하냐, 막 시장은 또 지레 겁먹고 있고 아직 시간도 있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또 미리미리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없죠. 테고 당연히 써야죠. 예.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냥 새로운 연준 의장의 금리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금리 인하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말씀해 예.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환경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상반기엔 또 높지 않게 시장에서도 보고요. 뭐 이제 결국엔 상반기에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최근에 들리는 얘기들 중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용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고용이 조금 어려움이 나타난다라면 뭐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트럼프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지표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과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면 생필품 가격이 내려가니까 아하.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은 없지만 분명한 건 케빈 워시는 정치가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분이시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제롬 파월 의장과 같이 경제학보다는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하버드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 물론 이제 학부는 스탠포드에서 공공정책학을 했겠습니다만 공공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거시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가 없잖아 있거든요. 나름 경제하긴 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파월 의장을 내쫓고 신임 의장을 앉힐 정도로 비둘기파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케빈 워시가 정말 매파라면 앉혔을까요? 안 하시죠. 안 앉히죠. 네.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다면 안 앉히죠. 그러면 우리는 매파라고 왜 알고 있냐면 이전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이 옛날에 연준에 계실 때 그런 행적을 보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도 그런 발언을 일부 하다 보니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행적을 여러 차례 추적하다 보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일관성은 없다. 그냥 그때에 따라서 좋게 말하면 유연한 거고. 예, 유연한 거예요, 되게. 예. 유연하신 거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항상 정치적인 선택을 해요. 정치적으로 내가 유리한 쪽. 정치하는 분들의 가장 큰 속성은 딱 하나예요. 이긴 편이 내 편이에요. 이긴 편이 내 편이고, 지금 이긴 편은 트럼프고,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거고. 그럼 내가 연준 의장이 되려면 뭐였죠? 그분하고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국회의원 출신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치가로 보시는 똑같아요. 거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자리 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연준의 수장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탐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면 케빈 워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정치적 코드로 맞춰간다. 다만 시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서 올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물에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트럼프가 끈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중에 트럼프가 임기 말이 돼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도 트럼프를 위해서 할 거냐 이런 거죠. 그죠? 그때 왜냐면 이제 정치니까 유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내년에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할 거냐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지 않은 거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우리도 이렇게 우려할 정도면 트럼프가 얘기한다라는 게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하기사 연준 의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더 길죠. 그럼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도 말씀드리지만 연준 의장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은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의외로 제가 볼 때 유연성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을 하시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되게 강력하고 또 굉장히 석학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되게 세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경제학자로서의 삶을 걸어오면서 평생 그려왔으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파라면 진짜 매파예요. 또 비둘기파는 비둘기파인데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냥 유연하게 그때마다 상황을 바꾼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예. 너무 시장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닌가? 정치인인데 뭐 정치인이 그런 게 어딨어. 정치적으로 뭔가 되게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면 그만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정치가를 선택한 거다. 그럼요. 정치적인 대신에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렸겠죠.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내 얘기를 충실히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일기 때하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일기 때는 정말 명망 있는 사람들 안 쳤어요. 국방장관도 매티스 장관을 안 쳤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준 의장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어땠나요? 결국은 힘들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즉슨 케빈 워시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쪽에 조금 가까울 수 있는. 근데 그게 어떻게 매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3명 저울질을 하면서. 그럼요. 왜냐면 그 중에서는 몇몇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이런 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내가 금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거 원래 매파셨어요. 미리미리.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 친구를 낙점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름대로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저랑 젊어요. 비슷한. 저도 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건 그만한 정치적인 선택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트럼프가 오판했는지 건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이제 지명이 됐고, 케빈 해싯이라고 해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근에 한마디를 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신규 고용 숫자가 과거 평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과거보다 고용 수치가 나쁘게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민자 내쫓는 거, 그리고 AI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이것 때문인 거지.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고용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쁘게 나올 거냐인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하면은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통계 때문에 그런 것도 꽤 영향이 커요. 셧다운 때문에.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하는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지난해 게 좀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착시가 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통계는 통계니까 봐라, 이렇게 고용이 안 좋은데 금리 올리면 되겠어? 내려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볼 때는 통계적 요인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민 상황에 따라서 이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용 시장이 되게 얇아진 게 있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위로 올라가고 조금만 건드려도 내려가고, 이런 점들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감안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고용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진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나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나오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또 올라가. 많이 올라가죠. 시장은 또 반기겠죠. 왜냐하면 그럴수록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꾸 봐야 되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미국이 투자라는 거잖아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구글이 채권 발행하는데 금리가 낮을수록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오르면 오를수록 불리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미국 경제가 침체로만 안 간다라면 일정 부분 미국 경제가 식어가는 게 우리한테 나쁜 요인이 절대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침체만 아니라면 투자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럼요. 환경. 지금은 소비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디램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대우 기자님이나 저나 지금 해가지고서는 디램 쟁여놓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변압기 사다 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그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투자로 인한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거고, 또 최근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거의 영구치에 가까운 장기물을 발행을 했는데, 국채 대비 0. 몇 %포인트밖에 가상금리 안 줘도 되고, 그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이런 환경만 이어진다면은 우리 주시장에서도 나쁠 건 없고 이어지는 거고요. 온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만약에 나빠지면 행정부에 대한 또 이제 불신이 높아지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탓을 하겠죠. 지금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AI로 인해서 그러면은 해고가 증가하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으나,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소비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아니다라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AI 때문에 해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앞으로 이거 우리가 긴장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죠. 경기는 어려워지나 주식하기는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경기는 어려워지나 주식하기엔 더 좋은 환경. 네. 그래서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그 금리나 가능성, 그게 또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패드워치 같은 데서는. 그것도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뭘 봐요?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도 이거를 언제 내리냐, 막 한두 달 차이 때문에 시장이 많이 급등락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거는 봐도 의미가 없는 게 예. 보통 그게 바뀔 때는 뭔가 트리거가 생겨요. 그날 보셔도 돼요. 그날 보고 그게 이거 정말 트리거다. 말 그대로 전환점이 온다. 그럼 긴장해야죠. 근데 그걸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도 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피터 린치의 강연 오래된 걸 보고 왔지만 금리를 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걸 경제학도 전공하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준 의장도 예. 데이터에 따라서 예, 하는데. 연준 의장도 데이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우리가 전망한다라는 게 되게 무의미할 뿐더러 전망이 잘 안 돼요. 다만 어떤 점들이 변했을 때 금리가 변할 건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좋죠. 네. 이런 점들이 있다라면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건데 하루하루 금리 인상, 금리나 확률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아니어도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은 뭔가 생기겠죠. 무슨 이슈가 생기겠죠. 빵 터지면 보기 싫어도 보게 돼요. 다만 그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진짜 변곡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인상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그게 진짜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가짜인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가짜 시그널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려내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보고 안 보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그널과 가짜 시그널.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 퇴임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 별 기대 안 한다. 그 이후를 봐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는 있습니다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경제 안 좋으면 해야지. 제롬 파월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대로 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사람인 거지 내려야 될 때 안 내렸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전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점도표도 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3개월마다. 달라지는 걸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왜 그게 앞으로도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왜 세상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를 다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때마다 연준이 3개월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점치는 건 좋지만 그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점 찍은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인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경제 특히 안 하셨던 분들이 그게 정답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사고의 틀에 아직도 갇혀 있어서. 네. 아니면 연준이 찍은 거니까 이대로 할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연준도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이런 건데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을 거야. 그냥 그렇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두 달 만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얘기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하되 또 중심은 잡아야 되는 네. 거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연준 의장도 모르는 금리 인상 인하를 왜 우리가 그걸 전망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보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맞춰간다라는 것도 되게 웃긴 거고 맞췄으면 그건 우연이죠. 그냥. 그래서 월간 이선엽 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름은 바꿨습니다만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 또 기대해 주세요. 요즘에 투자자들 반응을 보면요. 포모. 그러니까 더 빨리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더 사야 돼. 막 돈 끌어오지 않습니까? 예. 또 한켠에서는 너무 무서워. 사상 최고치에서 어떻게 들어가? 되게 반응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 한 7대3? 포모 느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포모가 많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물론 이제 Y3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뭐. 결국은 예. 시장 지수보다는. 그렇죠. 지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것들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포모를 할 때 제일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오른 것만 보지 말고 오른 게 정당했는지 이익은 따라왔는지 그걸 보고 와 여전히 이렇게 올랐어도 이익이 증가가 됐구나. 그럼 비싼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망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여기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보던 가격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착시예요. 이젠 여러분들 5천 무너지면 5천 폭락이라고 얘기 나온다니까요. 5천 붕괴. 지난달까지 지난해만 해도 우린 5천이 어떤 숫자였냐면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5천 그렇죠, 간다는 게 그렇죠. 말이 돼? 그렇죠. 그때 왜냐면 지난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초반에 2천대였거든. 그럼 3천 간다고 해도 초강세론자라고 얘기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5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되게 생각보다 쉽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뭔가 주가가 빨리 올라올 정도의 이익 증가가 빠르게 있었느냐는 얘기죠. 있었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정당화된 건데 그러니까 제발 좀 지수만 놓고 볼지 말고 그다음에 이익 증가가 따라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것 꼭 따져보시라. 지수하고 가격은 잃어버리셔야 돼요. 비싸다 싸다의 개념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득에 비해서 이 가격이 정당한가가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따라 사야 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정말 따져볼까요? 안 따져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따져봤으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말씀 주신 만큼 아마 지금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있고 사고 싶고자 하는 게 있다라면 이 기업들이 싼가 비싼가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야 그건 너희들 같은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AI한테만 물어봐도요. 그 정도는 답을 해주는 것 같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이 기업이 정말 비싸? 이러면 이익이 증가는 돼? 그럼 여러분들 산수할 수 있는 정도면 야, 이 기업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 추세 좀 보여주면 다 보여주거든요.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재무지표 그렇죠, 못 보는 그렇죠. 사람도 그래프로 보여달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판단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도구들이 생겼다. 잘 활용해 보시고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랐어도 이익이 따라왔으면 비싸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익이 증가할 것 같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저희들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들도 지금 되게 힘들어해요. 그쪽도 물어보면 뭐 포모도 있고 못 따라한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들 교차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전문가 집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려워하고. 예,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이 역사적으로 뭔가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당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는 투자 경력자들이나 주린이들이나 거의 비슷한 네. 거고. 요즘에도 외부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강연을 하시니까 대표님은. 뭐 가끔 하죠.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하도 초보자들 이렇게 강연 그래서 부르는 데가 있어서 좀 가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요. 막 EPS, PER도 모르고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실적도 모를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부동의 1위님하고 투자 초보 강의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선엽 대표님의 투자 나침반 강의로 오시면은 요게 약간 계단 문턱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저희가 제로 투 원 강의라는 것도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초보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건전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저희가 좀 가져봅니다. 왜냐면 장중에 물론 이제 오늘은 뭐 1% 이상 오르기는 합니다만 개장 초에 빠지는 날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왜 개인들의 매수 자금 요즘에 ETF 우르륵 들어와서 막 말아 올리고 이런 거 보니까 때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되게 좋은 현상인데요. 예. 이제 뭐 들어오는 초기일 텐데 뭐가 무섭습니까? 더 들어온다. 더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돈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뭔가 큰 흐름들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니까요. 요즘 일본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건 아니야. 예. 주변에서 왜 그런 거 대표님한테 안 여쭤봅니까? 6천 가나요? 7천 그런 거 가나요? 얘기 안 해줘요. 의미 없어요. 아니 의미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굳이 뭐 피곤하게 사실 뭐 돌아다니기도 힘들어 죽겠고 제일하기도 힘든데 굳이 그런 분들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제일을 언제 할 거면 또 하나 물어본다고 해서 나중에 또 틀리면 뭐라고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잘 맞췄을 때에 대한 베니핏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예. 굳이 피곤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요즘 그래서 어디 가도 전 주식 얘기는 잘 안 해요. 굳이 뭐 추천해달라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제가 책임질 수 없으면 굳이 그걸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예. 잔파도를 타려고 하지 말고 마이크로한 것만 빠지려고 하지 말고 노이즈, 소음에 빠지지 말고 사실 그런 것만 걷어내도 사실 중심은 또 잡을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쾌하게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음을 걷어내는 역할을 이제 해주시는 이선엽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월간 이선엽 2월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